안녕하세요. 편안한 밤을 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야기 다락방입니다.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나요? 혹은 마음속에 작은 근심이라도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밤 공기처럼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매일 밤 저희와 함께 평온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의녀 해민 첫 번째 밤을 시작합니다. 밤은 깊어지고 궁궐에 소란했던 하루가 고요한 정막 속으로 스며들었. 순찰을 도는 술락군의 탁탁 하는 목탁 소리만이 멀리서 아련하게 들려올 뿐 네이원 나이의 약재실은 촛불의 그림자만 일렁이고 있었다. 은은한 달빛이 창호지를 넘어와 방 안에 가득한 약초 냄새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해밍은 낡은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누렇게 바랜 의서이쇼가 펼쳐져 있었고 작은 촛불 하나가 그녀의 하얀 손등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붓을 들어먹을 찍었. 그리고는 숨을 고르며 의서의 글자 하나하나를 정성껏 필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붓끝은 망설임이 없었으나 그 속도는 빠르지 않고 일정했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혹은 깊은 밤의 숨결처럼 해미는 네이원의 은여이였다. 아니, 정확히는 아직 정식 은여가 되지 못한 견습 은여였다. 천민민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과 같았다. 다른 동기들이 어이 이들의 눈에 띄려 했을 때 해미는 늦은 밤까지나마 낡은 의서를 필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곤 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이고 유일한 위안이었다. 한참 동안 글자를 옮겨 적던 혜민의 손이 문득 허공에서 멈췄다. 방금 쓰려던 글자가 생각나지 않았다. 촛불이 바람 없이 흔들렸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머릿속이 안개처럼 뿌였다. 혜민.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하지만 그 이름은 낯설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녀는 혜민이 아니었다. 아니, 혜민이 맞지만 그 안의 영혼은 혜민이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란이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의사국가고시를 코앞에 둔 학생이었다. 밤샘 공부에 지쳐 도서관 책상에 엎드렸던 것이 마지막 기억이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이 낯선 시대의 낯선 몸 혜민이라는 이름 속에 갇혀 있었다. 벌써 석 달째였다. 처음 며칠은 악몽이라 생각했다. 꿈에서 깨기 위해 발버둥쳤다. 하지만 깨어날수록 현실은 더욱 선명해졌다. 거울 속의 앳된 얼굴, 거친 무명 한복의 감촉, 코끝을 찌르는 짙은 약초 냄새, 그리고 자신을 혜민이라 부르는 사람들. 이곳은 조선이었다. 후란. 아니, 혜민은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깨에 짐을 내려놓듯 복잡한 생각을 잠시 멈췄다. 촛불의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의대생 란으로서의 기억은 생생했다.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수없이 외웠던 지식들. 하지만 이곳에서 그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위험했다. 이곳의 의술은 경험과 철학에 기반해 있었다. 음양, 오행, 기치와 혈례, 란이 배운 세균이나 바이러스, 항생제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력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다면 이 시대의 의술을 순순히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어이없이 죽어가는 이유를 상처가 곱는 것은 사기 세치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 세균 때문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말을 누구에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미친년 취급이나 받겠지? 그녀는 다시 붓을 들었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혜민으로 살아남는 것 뿐이었다. 혜민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약초 지식과 란의 현대의학 지식을 조용히 결합하며 그저 버티는 것. 그녀는 다시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붓끝이 종이에 스치는 소리가 고요한 정막을 채웠다. 밤은 더욱 깊어졌다. 다음 날 아침 내 유언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는 무겁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혜미는 다른 견습 의녀들과 함께 뜰 한쪽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낡은 신발코에 머물렀다. 어이관 유이관 중 가장 서열이 높은 허이관. 이 무서운 표정으로 그들 앞을 서성였다. 그는 어젯밤 숙직을 섰던 혜민을 노려보며 입을 열었다. 고작 작은 상처였다. 헌데 궁녀가 목숨을 잃었어. 내 의원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허 의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모두를 얼어붙게 했다. 사건은 어제 일어났다. 잔치 준비를 돕던 어린 궁녀 하나가 부엌에서 넘어져 팔뚝에 작은 상처를 입었다. 허 의관이 직접 상처를 돌보았고 혜미는 그가 시키는 대로 약초를 빻아 상처에 붙이는 일을 도왔다. 그리고 오늘 새벽 그 궁녀는 심한 고열과 경련 끝에 숨을 거두었다. 혜미는 입술을 깨물었다. 란의 지식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폐혈증, 셉스. 어제 허이관이 궁녀의 상처를 만질 때 그는 손을 씻지 않았다. 상처를 닦은 천은 깨끗해 보였지만 다른 환자에게도 썼던 것을 그저 말린 것 뿐이었다. 흙먼지가 묻은 손으로 약초를 빻으라고 지시했다. 내년이 준비한 약재가 아니더냐. 허 의관의 날카로운 시선이 혜민에게 꽂혔다. 예? 소녀가 준비한 것은 맞으나 약재에 부정한 것이 낀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리가 없어. 넌 평소에도 행동이 느리고 눈빛에 그늘이 껴있더니만. 혜미는 숨이 턱 막혔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내가 아니야. 당신의 그 더러운 손이 문제라고.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천민 출신 의녀의 말은 그저 발악으로 들릴 뿐이었다. 허의관은 자신의 실수를 덮을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리고 가장 만만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혜미는 그 희생양으로 더할 나위 없이 적합했다. 이 요망한 것을 당장 약재 창고에 가두어라. 어이대감께 보고하여 엄히 벌할 것이다. 의관날이 혜민이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의관들은 차갑게 돌아섰다. 다른 의녀들은 두려움에 질려 그저 고개만 숙일 뿐 누구 하나 혜민을 위해 나서지 않았다. 결국 혜민은 2명의 내시에게 붙들려 내의원 뒤편의 낡은 약재 창고로 끌려갔다. 쿵! 무거운 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빗장이 걸리는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다. 창고 안은 어두웠다. 창문 하나 없는 공간에는 묵은 약초 냄새와 먼지 냄새, 그리고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차가운 흙바닥의 한기가 치마를 뚫고 올라왔다. 혜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죽음이 두려운가? 아니, 란으로서 이미 한 번 죽음을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억울한가? 물론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것은 지독한 무력감이었다. 사람들은 병이 아니라 무지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원인을 두고도 사기니 부정한 것이니 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탓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혜미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 방금 전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창고 안은 다시 고요한 정막에 잠겼다. 혜미는 애써 숨을 골랐다. 깊고 고른 숨소리, 들숨에 묵은 약초 냄새가 날숨에 가슴속 답답함이 실려 나왔다. 괜찮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란. 그녀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였다. 정신 차리자. 나는 혜민이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약재 창고, 아는 낮과 밤의 구분이 모호했다. 혜미는 차가운 흙바닥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자신의 깊고 고른 숨소리와 아주 가끔 선반 위 약재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소리뿐이었다. 배가 고팠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한기였다. 얇은 무명 치마로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땅의 냉기를 막을 수 없었다. 란의 기억 속 현대의학 지식은 이럴 때 저체온증을 걱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혜민은 두 팔로 스스로를 감싸 안으며 혜민의 기억 속에 있는 호흡법 단전호흡을 천천히 따라하며 체온을 보존하려 애썼다. 고요한 정막 속에서 그녀는 생각했다. 이대로 잊혀서 조용히 사라지게 될까 그때였다. 창고의 육중한 나무문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온다. 그런데 그 발소리는 술락군의 규칙적인 걸음걸이와는 달랐다. 한쪽 발을 유난히 끌며 무언가를 짚는 듯한 무겁고 불규칙한 소리.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고통이 묻어나는 듯한 발소리였다. 절뚝거리고 있어. 심하게. 란의 지식이 반사적으로 상태를 분석했다. 발소리는 창고 문 앞에서 멈췄다. 혜미는 긴장하며 몸을 일으켰다. 철컥. 빗장이 열리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끼익. 오래된 나무 문이 마찰음을 내며 열리고 바깥에 희미한 빛이 먼지 쌓인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눈이 부셔 혜민이 잠시 눈을 찡그렸을 때 한 노인의 형체가 문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는 네시브나이스부의 수장, 김내간진 나이관이었다. 궁궐의 모든 살림과 물자를 총괄하는 왕의 가장 가까운 그림자. 그의 권력은 어지간한 판서 못지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권력자의 위엄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한 손으로 문틀을 짚은 채 다른 손에 든 장부를 들고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땀과 고통으로 창백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재고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지만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듯 위태로워 보였다. 콜록 콜록 이놈의 먼지. 그가 낮은 목소리로 기침을 하며 짐을 싣는 수레를 짚고 있던 다른 쪽 발을 조심스럽게 내디뎠다. 바로 그 순간 혜미는 보았다. 그의 버선시는 발목,
비단 버선 위로도 붉게 부어오른 기이한 형태의 관절. 통풍, 류마티스가 아니야. 저건 급성 통풍 발작이다. 란의 머릿속에 진단명이 떠올랐다.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요산 결정체로 인한 염증. 이 시대에는 역병이나 귀신 들림으로 오해받기 십상인 병. 김 내과는 창고 안쪽을 둘러보려 했지만 단 한 걸음을 더 떼지 못하고 이마에 식은땀을 훔쳤다. 그는 혜민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듯했다. 혜민은 망설였다. 지금은 말 그대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죄인의 신세. 저 막강한 권력자 앞에서 입을 여는 것은 어쩌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혜민의 눈에 고통을 참아내는 노인의 파르르 떨리는 턱이 보였다. 저 고통을 나는 안다. 란으로서 병원의 응급실에서 수없이 보았던 환자들의 고통이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혜민의 두려움을 눌렀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죽거나 혹은 살거나. 저 내관나리.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김내관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그제야 구석에 웅크린 혜민을 발견했다. 네, 내년이 어찌 여기에 송구하오나 잠시만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혜민은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엎드렸다. 발이 많이 아프십니까? 김 내관의 눈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자신의 치부를 들킨 듯한 불쾌감이 그의 얼굴에 스쳤다. 내년 따위가 어찌? 그것은 귀신에 씌인 것도 하늘의 노여움을 산 것도 아니옵니다. 혜민은 말을 잘랐다. 시간이 없었다. 그 병은 나리께서 드시는 음식과 관련이 있사옵니다. 뭐라? 김내관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통증 때문인지 놀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혜민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란의 지식을 혜민의 시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어 나리의 몸속에 탁한 기운 요산이 쌓여 그것이 관절에 머물러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특히 기름진 고기나 내장, 진한 술을 드시면 그 불길은 더욱 거세지지요. 김내과는 숨을 삼켰다. 그의 병은 비밀 중에 비밀이었다. 어이들조차 그저 풍이라며 원인을 몰랐다. 그저 기가 허한 탓이라며 비싼 녹용과 인삼만을 처방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 천민 계집은 마치 자신의 몸을 들여다본 듯 정확히 원인을 짚어내고 있었다. 계속해 보거라.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혜민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보양거이 아니라 그 탁한 기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녀는 혜민의 기억을 더듬어 이뇨 작용소변 배출을 돕는 약초 이름을 댔다. 옥수수수염, 질경이 그리고 율무를 구해 달여 드십시오. 꿀이나 인삼은 절대 넣지 마시고 맹물처럼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며칠간, 아니, 앞으로는 기름진 고기 대신 담백한 채소와 생선을 드시고 물을 아주 많이 드셔야 합니다. 창고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김내관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어둠 속에서 빛나는 혜민의 눈을 꿰뚫어 볼 듯 응시했다. 저 눈빛은 죄인의 절망도 살려달라는 아첨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확신에 차 있었다. 방자하구나. 김내관은 한마디를 내뱉고는
몸을 돌렸다. 내년의 죄는 어이대감께서 물으실 것이다. 그는 문틀을 짚고 아까보다 더 고통스럽게 절뚝이며 창고를 나갔다. 쿵! 문이 다시 닫혔다.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혜민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실패인가? 빛이 사라지고 창고 안은 아까보다 더 깊은 어둠과 한기 속에 잠겼다. 혜민은 허탈하게 웃었다.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모를 시간. 혜미는 허기와 추위에 지쳐 거의 반쯤 잠에 빠져 있었다. 그때 다시 빗장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혜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자신을 형벌 장소로 끌고 갈 내시들이라 생각했다. 체념한 채. 그녀는 눈도 뜨지 않았다. 그런데 예상했던 거친 손길 대신 웬 온기가 코끝에 닿았다. 구수한 밤냄새였다. 혜민이 번쩍 눈을 떴다. 어둠 속에 김내간이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어제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아 보였다. 김내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혜민의 발치에 작은 소반연을 내려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흰 쌀밥과 멀건 국,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두툼한 솜 누비옷을 벗어 혜민에게 툭 던졌다. 혜민은 놀라 그를 쳐다봤다. 김내가는 여전히 표정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죽지 마라. 그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다시 문을 나섰다. 빗장을 걸지 않았다. 문은 닫혔지만 잠기지 않은 것이다. 혜미는 멍하니 그가 나간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밥그릇과 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낡은 누비옷. 혜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밥그릇의 온기를 느꼈다. 따뜻한 온기가 퍼지고 얼어붙었던 손끝이 저릿했다. 그녀는 솜 누비옷을 끌어안았다. 묵직하고 따뜻했다. 차가운 흙바닥의 냉기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혜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다. 김내간이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혜민은 한동안 그가 남긴 온기를 가만히 느끼고 있었다. 솜 누비옷에 묵직한 따뜻함이 얼어붙었던 몸을 감쌌고 따뜻한 밥과 국은 빈속을 채우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란의 이성은 이곳이 궁궐임을, 그리고 천민 출신 의녀가 도망친다면 그 끝은 죽음뿐임을 경고했다. 혜민의 본능은 자신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그저 속옷을 더 깊이 여미고 다음을 기다렸다. 이틀이 더 지났다. 창고문이 다시 열렸을 때 혜민은 책상 다리를 한 채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있었다. 김내과는 혜민의 앞에 섰다. 이번에 그는 빈손이었지만 두 발로 온전히 서 있었다. 지난번의 지독한 고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였다. 혜민이 천천히 눈을 뜨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내년의 말이 맞았다. 김내간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기름진 것을 피하고 네가 말한 약초를 물처럼 마셨다. 닷새 만에 지옥 같던 통증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았다. 다행이옵니다. 나리 혜미는 그저 조용히 대답했다. 김내가는 복잡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너는 어이들도 못 고치는 내 병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다. 허나 너는 여전히 궁녀를 죽게 한 죄인이다.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혜미는 그 속에서 미묘한 변화를 읽었다. 나는 내게 빚을 졌다. 그것이 보답의 시작이었다. 의관이 내년에 파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증거가 명확하다며. 하지만 내가 내의원 약제 재고가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그 상소의 결재를 미루고 있다. 김내과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것이 내가 지금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다. 허나 이것만 기억하거라. 이 늙은이가 너의 결백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때가 오면 너를 이 어둠 속에서 꺼내줄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죽지 말고 살아있어라. 망극하옵니다. 혜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김내관은 다시 문을 닫고 나갔다. 그날 이후 혜미는 더 이상 춥지도 굶주리지도 않았다. 김내관이 보낸 것이 분명한 하루 2번의 식사와 깨끗한 물이 문 앞에 놓여 있었다. 여전히 창고에 갇힌 신세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보다도 평온했다. 누군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을까. 고요했던 궁궐의 공기가 이상하게 술렁이기 시작했다. 혜미는 창고 안에서도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순찰을 도는 병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졌고 멀리서 내시와 궁녀들이 부산하게 오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모두가 숨을 죽인 듯한 무겁고 긴장된 고요함이 흘렀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평소라면 식사를 가져다 줄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혜민의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할 무렵 쿵! 창고 문이 거칠게 열렸다. 김내관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통풍의 고통이 아니라 절망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날이 무슨 일이시옵니까? 김내관은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횃불로 창고 구석을 비추었다. 그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뭐든 좋다. 열을 내리는 약초, 정신을 맑게 하는 약초, 가장 귀한 것으로 그는 거의 절규하듯 중얼거리며 선반을 뒤졌다. 날이 진정하십시오. 무슨 일이신지. 진정하라, 진정? 지금 이 나라의 근본이, 이 나라의 태양이 꺼져가고 있단 말이다. 김내관이 획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때서야 혜미는 궁궐을 뒤덮은 절망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원손 마마시옵니까? 원손, 왕세손, 즉 왕의 손자이자 다음 왕위 계승자. 김내관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닷새 전 말을 타시다 낙마하셨다. 혜민의 가슴이 철렁했다. 크게. 다치셨사옵니까? 아니, 그저 정강이에 작은 상처가 났을 뿐이다. 헌데 김내과는 주먹으로 벽을 쳤다. 그 상처가 공기 시작했다. 어제부터 마마께서는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리고 계신다. 방금 전에는 경련까지 하셨어. 란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상처 감염으로 인한 폐혈성 쇼크 septic 경련까지 왔다면 뇌수막염으로 번졌을 수도 있어. 위험해. 내의원에서는 무얼 하고 있사옵니까? 허의관. 김내관이 코웃음을 쳤다.
그 자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곤 인삼을 다리는 것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의원 약탕실은 온통 인삼 다리는 냄새로 진동을 한다. 하지만 마마의 열은 떨어지지 않아? 상처는 흉측하게 부어오르기만 할 뿐. 혜미는 눈을 감았다. 그림이 그려졌다. 궁궐 전체에 가득한 짙고 무거운 인삼 냄새, 왕과 왕비의 침전에서 들려오는 애간장을 녹이는 숨죽인 울음소리 궁녀들의 흐느낌, 그리고 손을 쓰지 못하고 기가 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땀을 뻘뻘 흘리는 허의관의 모습. 그것은 치료가 아니었다. 죽음의 시간을 재촉하는 무지일 뿐이었다. 감염으로 인한 고열에 인삼 같은 열성 약재를 쏟아붓는 것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었다. 끝이다. 이제 다 끝이야. 평생을 궁에서 보낸 노예한 내관은 어린아이처럼 절망하며 주저앉았다. 창고 안에는 횃불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김내간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혜미는 말없이 그를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눈은 횃불보다 더 뜨겁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기회인가라는 심장이 혜민의 가슴 속에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위기이자 동시에 단 한 번뿐인 기회였다. 횃불이 타닥 소리를 내며 불똥을 튕겼다. 혜민의 눈동자에 그 작은 불꽃이 맺혔다. 절망에 빠져 주저앉은 김내강과 그를 침착하게 내려다보는 혜민. 어둡고 좁은 창고 안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날이 혜민이 정적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쇠처럼 단단했다. 저를 원손 마마께 데려가 주십시오. 뭐라? 김내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먼지와 집더미 속에 선 혜민을 바라보았다. 횃불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에 길게 드리워져 표정을 읽기 어려웠다. 내년 지금 제정신이냐? 너는 궁녀를 죽인 죄인이다. 그런데 감히 나리의 병을 고친 것은 의수이었사옵니까? 아니면 저의 천한 신분이었사옵니까? 혜민이 그의 말을 잘랐다. 이대로 두시면 원손 마마께서는 돌아가십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허의간의 인삼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마마의 몸속에서 나쁜 불길 염증이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뜨거운 기운을 더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의술이 아니라 독입니다. 김내간의 눈이 크게 뜨였다. 독이라는 말. 그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불안의 실체가 저 천한 계집의 입에서 명확한 단어로 튀어나왔다. 나리께서는 저의 쓸모를 보셨습니다. 저의 신분이 아니라. 혜미는 한 걸음 다가섰다. 지금 원손 마마께 필요한 것은 비싼 약재가 아닙니다. 그 불길을 끄고 그 불길의 원인이 되는 더러운 것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상처가 곱는 것은 사기 세치 때문이 아닙니다. 혜민은 난의 지식을 혜민의 언어로 바꾸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벌레, 세균들이 상처를 파고들어 그 안에서 피고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벌레,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었다. 하지만 김내과는 자신의 통풍을 고쳤던 혜민의 말을 떠올렸다. 탁한 기운, 그녀의 말은 기이했지만 틀리지 않았다. 그 벌레들은 열, 단뇨과 깨끗함을 무서워합니다. 혜민은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첫째, 원손 마마의 상처를 덮은 모든 천과
상처에 닿는 모든 기구가위, 침를 끓는 물에 삶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 벌레들을 죽이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둘째, 인삼을 당장 치우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마마의 몸을 닦아 열을 내려야 합니다. 몸이 불덩이인데 뜨거운 약을 부어서야 어린 마마께서 어찌 견디시겠습니까? 김내관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이것은 내의원의 방식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야말로 미친 처방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논리 정연했다. 그리고 셋째, 혜미는 잠시 말을 끊었다. 약이 필요합니다. 그 벌레들을 죽일 진짜 약입니다. 약, 김내관이 다급하게 물었다. 무엇이냐? 창고에 있는 것 중에 아닙니다. 창고에는 없습니다. 혜미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약은 가장 천하고 가장 더러운 곳에 있습니다. 김내과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 허의관의 무능함을 지켜보며 원손의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병을 고쳐준 이 기이한 의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목숨까지 건 도박을 할 것인가? 그의 눈앞에 통풍의 고통에서 벗어났던 그날의 해방감이 스쳐 지나갔다. 좋다. 노예한 내관의 눈에 결단이 섰다. 내 너를 믿어보겠다. 이 늙은이의 목을 내년에게 걸겠다. 김내과는 횃불을 든 채 창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나오너라. 혜민이 창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밤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며칠 만에 보는 달빛은 유난히 밝고 차가웠다. 궁궐은 여전히 숨죽인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한 밑에는 거대한 불안이 흐르고 있었다. 김내과는 자신의 수하넷이 두어 명을 이끌고 혜민을 데리고 원손의 처소인 동궁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은밀했다. 처소의 문이 열리자 역한 인삼 냄새와 함께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왔다. 방 안에는 왕과 중전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한쪽에서는 허의관이 다른 의관들과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다. 어린 원소는 용상 위에서 얕은 숨을 몰아쉬며 불덩이처럼 끓고 있었다. 김내관, 지금 이게 무슨... 의관이 혜민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죄인이 어찌 이곳에 있느냐는 경악에 찬 표정이었다. 저 요망한 것, 당장 전현을 끌어내지 못할까. 닥치시오. 김내관의 고함이 방 안을 울렸다. 평생을 왕의 그림자로 살아온 그가 왕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것은 처음이었다. 허의관! 그대의 무능함으로 원손 마마께서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 뭐라? 이 순간부터 원손 마마의 병증은 이 은여가 맡을 것이다. 전하, 김내관이 왕을 향해 엎드렸다. 이 늙은이의 목을 걸고 아뢰옵니다. 부디 이 은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신의 지독한 통풍을 낫게 하였나이다. 왕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살려만 다오. 누구든 내 아들을 살려만 다오. 그것은 허락이었다. 허의관이 무어라 더 말하려 했지만 김내관의 살기 어린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방 안의 모든 권력은 지금 이 순간 원손의 생사를 쥔 김내관에게 넘어가 있었다. 혜미는 그 모든 소란을 뒤로 한 채 망설임 없이 원손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왕도 중전도
허의관도 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환자만이 있었다. 당장 솥에 물을 끓여라. 혜민의 첫 번째 명령이었다. 궁녀들과 내시들이 우왕좌왕했다. 물에 삶지 않은 천, 침, 가위는 절대 마마의 몸에 닿게 하지 마라.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다. 인삼 약탕기는 당장 치워라. 그리고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와 수건을 적셔 마마의 몸을 닦아라. 열부터 내려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실린 권위는 방 안에 모두를 압도했다. 사람들은 홀린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 안에 가득했던 무겁고 뜨거운 인삼 냄새가 탁탁 끓는 물소리와 차가운 물의 기운으로 조금씩 씻겨나가기 시작했다. 허의관은 사색이 된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지시한 혜민이 마지막으로 김내관을 돌아보았다. 나리, 이제 저를 수락한 뒤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뭐라고? 김내관뿐 아니라 방 안에 모두가 경악했다. 마마를 살릴 약은 그곳에 있습니다. 혜미는 차가운 흙바닥에 버려졌을 그것을 떠올렸다. 저는 푸른 곰팡이가 핀 떡이 필요합니다. 저 미친년이. 허의관이 결국 참지 못하고 외쳤다. 곰팡이? 썩어 문드러진 것을 감히 용체에 쓰겠다고? 당장 전현을.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썩은 떡. 그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김내관조차 순간 망설였다. 그의 시선이 혜민에게 향했다. 혜민의 눈은 창고에서 자신을 보던 그 눈빛 그대로였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에 차 있었다. 김내관은 결심했다. 이 도박의 끝을 보기로. 그는 자신의 수아내시에게 명했다. 의관을 막아라. 예! 그리고 당장 수라간으로 가 이 은녀가 말한 푸른 곰팡이가 핀 떡을 찾아오너라. 당장. 방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그 혼란의 중심에서 혜미는 홀로 고요했다. 그녀는 차가운 물수건을 받아들고 원손의 이마를 닦기 시작했다. 혜미는 원손의 이마를 닦아내던 손을 잠시 멈추었다. 방 안의 공기는 푸른 곰팡이라는 말과 함께 얼어붙어 있었다. 허의관은 김내관의 수아내시들에게 붙들린 채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미쳤어. 저 계집이 전하를 능멸하고 있다. 썩은 떡을 감히 용체에. 당장 전현의 목을 쳐야.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방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중전 주의 귀에 닿았다. 그녀는 지금까지 넋이 나간 듯 아들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썩은 떡이라는 말에 희미한 정신을 붙잡고 혜민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 물음이 담겨 있었다. 정녕, 그것이냐? 혜민은 허의관의 발악을 무시했다. 그녀는 중전의 절박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라는 무언의 대답이자 저를 믿으십시오 라는 간절한 약속이었다. 바로 그때 문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김내관이 보냈던 내시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먼지가 묻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찾았사옵니다, 나리. 수라간 뒤편 음식물 폐기장에 버려진 떡이 옵니다. 내시가 보자기를 펼치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삼켰다. 그곳에는 과연 시퍼런 곰팡이가 솜털처럼 피어난 떡 조각들이 있었다. 썩은 내가 코를 찔렀다.
으. 중전이 입을 가리며 신음했다. 허 의관은 저것 보라는 듯이 눈을 부릅떴다. 김내관조차 자신의 목을 건 도박의 대상이 저 흉측한 것임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오직 해민만이 그것을 보고 빛을 보았다. 찾았다. 페니실리움, 페니실리움. 됐습니다. 해민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떡을 집어들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일을 그 누구도 막아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녀는 궁녀들에게 다시 명했다. 아까 끓인 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깨끗한 절구와 가장 고운 삼배천을 가져오라. 어서 궁녀들이 허둥지둥 물건들을 날랐다. 혜민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끓는 물에 손을 씻었다. 라네의 기억 속 소독의 가장 기본이었다. 그리고 절구에 곰팡이가 핀 떡의 푸른 부분만을 조심스럽게 떼어 넣어 찍기 시작했다. 투둑 투둑. 절망적인 정적 속에서 혜민이 절구질하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것은 마치 꺼져가는 생명의 심장 소리를 다시 깨우려는 듯한 절박하고도 차분한 리듬이었다. 허의가는 그 모습을 보며 몸서리를 쳤다. 저것은 의술이 아니다. 저주다. 무당의 주술이다. 하지만 혜미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찌어낸 곰팡이를 작은 그릇에 담고 끓여서 식힌 깨끗한 물을 조금 부어 조심스럽게 개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고운 삼배천에 부어 꾹 짜내기 시작했다. 또 삼배천 사이로 맑은 듯 하면서도 푸른빛이 감도는 액체가 한 방울씩 떨어졌다. 현대의 페니실린 원액과는 달랐지만 란의 지식은 이것이 원시적인 항생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그 약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궁녀들은 혜민의 지시대로 끓는 물에 소독한 천으로 원손의 다리에 감겨있던 붕대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붕대가 풀리자 중전은 결국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원손의 정강이 상처는 흉측하게 붓고 붉은 줄기 염증이 퍼지는 림프관염과 허벅지를 향해 뻗어가고 있었다. 고름 냄새가 역하게 퍼졌다. 늦기 전에 막아야 한다. 혜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먼저 끓는 물에 소독한 가위와 침으로 골문 부분을 조심스럽게 열고 깨끗한 천으로 고름을 닦아냈다. 어린 원손이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열에 취해 깨어나지는 못했다. 드디어 상처가 드러났다. 혜미는 자신이 만든 푸른 약을 깨끗한 천에 듬뿍 적셨다. 방 안의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혜미는 그 썩은 물을 원손의 상처에 조심스럽게 부어 씻어내기 시작했다. 안 돼. 허의간의 절규가 방을 갈랐다. 영모다. 저것은 영모다. 저 계집이 마마를 독살하려 한다. 당장 끌어내라. 하지만 김내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목을 겨눈 칼날을 보듯 혜민의 손끝을 응시하고 있었다. 왕과 중전은 이미 너무 놀라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 혜민은 묵묵히 상처를 씻어냈다. 그리고 새 푸른 약을 적신 깨끗한 천을 상처 위에 덮고 끓는 물에 소독한 새 붕대로 상처를 감쌌다. 모든 처치가 끝났다. 방 안에는 다시 지독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허이가는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았고 혜미는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아냈다. 시간이 흘렀다. 한 시즌이 시간이 지났을까.
원손의 열은 여전했다. 왕의 얼굴이 다시 절망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의관이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다. 하하, 결국 이렇게. 김내관이 혜민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정녕, 괜찮은 것이냐? 그때 중전이 혜민의 앞에 다가와 앉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이 아니었다.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의 마지막 질문이었다. 혜민은 중전을 바라보며 이마를 바닥에 대었다. 이것이 그녀의 러이투 NH은 고백 고해였다. 마마, 송구하오나 상처가 곱는 것은 사기 세치 때문이 아니옵니다. 그녀는 창고에서 김내관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입에 올렸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사오나 이 세상에는 아주 작은 벌레들이 있사옵니다. 그 벌레들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며 상처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 피와 살을 파먹고 열을 내게 하옵니다. 신이 궁녀를 죽인 것이 아니옵니다. 궁녀의 상처에 닿았던 더러운 칼에 묻어있던 그 벌레들이 궁녀를 죽인 것이옵니다. 방 안의 모두가 난생 처음 듣는 기이한 이야기에 넋을 잃었다. 그 벌레들은 끓는 물과 깨끗함을 싫어하옵니다. 하여 신은 모든 것을 삶으라 명한 것이옵니다. 혜민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벌레들에게도 천적이 있사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사용한 그릇을 가리켰다. 저 푸른 곰팡이는 그 벌레들을 죽이는 힘을 가졌사옵니다. 썩은 떡은 독이 오나 그 썩은 떡에서 자라나는 저 곰팡이는 그 독을 잡는 약이옵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이질적인 미래의 지식이었다. 허의관은 궤변이라 외쳤지만 왕과 김내관 그리고 중전은 혜민의 논리 정연한 설명과 그녀의 눈에서 빛나는 광기 어린 확신에 압도되었다. 그녀의 말이 진실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기다려야 하옵니다. 혜민은 다시 원손의 곁에 앉았다. 그 푸른 약이 마마의 몸속에서 벌레들과 싸울 시간이 필요하옵니다. 방 안의 모두가 그녀의 말을 따라 원손의 얕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기다림, 그것은 희망이기도 했고 동시에 가장 잔인한 고문이기도 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밤은 짙었고 방 안의 시간은 촌농처럼 느리고 무겁게 흘러내렸다. 혜민은 뜬 눈으로 원손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주기적으로 끓여 식힌 물에 적신 깨끗한 천으로 원손의 입술을 적시고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었다. 허의관은 실성한 사람처럼 구석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흘렸고 왕과 중전은 옥자에 앉은 채 미동도 없이 아들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숨 막히는 기다림이었다. 김내관은 혜민의 등 뒤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을 건 이 도박의 결과를 이 고요한 의녀와 함께 온몸으로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발. 혜민나는 의학적 지식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음을 알았다. 원시적인 페니실린이 저 어린 몸 안에서 사나운 세균들을 이겨내 주기를, 그리고 강인한 생명력이 그 싸움을 버텨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새근새근 방 안의 모든 소리를 뚫고 작지만 다른 소리가 혜민의 귀에 잡혔다. 원손의 숨소리였다. 지금까지는 불덩이 같은 열에 쫓겨 짧고 거칠게 몰아쉬던 숨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비록 여전히 얕았지만 한결 가지런해져 있었다. 혜미는 저도 모르게 원손의 이마에 손을 가져갔다. 그녀의 손끝에 전해지는 감촉, 아직 뜨거웠다. 하지만 용암처럼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지독한 열기는 아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원손의 젖은 속저고리를 매만졌다. 등과 가슴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열이 마마. 그제야 중전이 자신의 아들이 살아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옥좌에서 뛰어내려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왕은 굳은 듯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김내관에게 그리고 혜민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평생의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진 사람의 그것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 하나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어이들조차 포기했던 새손이 천한 죄인의 썩은 물을 맞고 살아 돌아왔다. 이럴 리가 없다. 허의과는 뒷걸음질치다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세계가, 그가 평생 쌓아 올린 권위가 저 천한 계집이 가져온 푸른 곰팡이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원손이 깨어났다는 소식은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다. 왕은 즉시 혜민을 창고에서 사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인 혜민이 아니었다. 왕은 혜민을 자신의 침전으로 따로 불렀다. 그녀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내의원 의녀의 정식 복장아직은 하급 의녀 복이었다을 갖춰 입은 채 왕 앞에 엎드렸다. 김내관이 그녀의 옆을 지켰다. 고개를 들라. 왕의 목소리는 위험이 있었으나 그 안에는 따스함이 감돌았다. 혜민이 고개를 들자 왕은 물었다. 네가 벌레라 하였느냐? 예 전하, 그 더러운 칼이 궁녀를 죽인 것이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신이 만든 약은 오직 상처를 위한 것이었으나 그것을 담은 그릇과 상처에 닿는 칼이 더러웠나이다. 그 안에 숨어있던 벌레들이 결국 궁녀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옵니다. 왕은 눈을 감았다. 의관을 파직한다. 그것은 선고였다. 의술을 행하는 자가 병을 고치기는커녕 무지무지로 사람을 죽였다. 또한 자신의 죄를 천한 의녀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였으니 그 죄를 물어 당장 옥에 가두라. 김내관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왕은 다시 혜민을 바라보았다. 너는 썩은 떡에서 약을 보았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너에게 내의원의 약방을 맡기겠다. 네가 말한 그 깨끗함을 네가 직접 이 궁궐에 가르치거라. 전하, 혜민은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하급 의녀가 아니라 어의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막중한 자리였다. 너는 더 이상 천한 의녀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을 살린 은인이다. 그날부터 혜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둡고 냄새나는 창고가 아닌 햇볕이 잘 드는 내의원 별채의 작은 방을 하사받았다. 그 방에는 작은 서한과 김내관이 고마움의 표시라며 보내온 부드러운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다. 창문을 열면 인삼 냄새가 아니라
맑은 바람과 함께 약초밭에 흙냄새가 풍겨왔다. 혜민나는 창가에 앉아 깊고 누린 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페니실린이 가져다 준 기적이었고, 동시에 절망 속에서도 통풍 환자를 외면하지 않았던 혜민의 마음이 가져온 선의 보답이었다. 그녀의 마음이 처음으로 따뜻한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혜민이 내의원의 약방역을 맡게 된 첫날, 궁궐은 이른 아침부터 낯선 광경에 술렁였다. 약방 마당에는 거대한 가마솥 2개가 걸렸다. 궁녀들이 쉴 새 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솥에서는 맹렬한 김이 피어올랐다. 이게 다 무얼 하는 짓인가? 글쎄 말일세. 새로 어이 유 대접을 받게 된 그 계집이 시킨 일이라더군. 물을 끓이라니. 저 많은 물을 다 끓여서 어찌 쓰려고. 다른 의관들과 의녀 인유들은 멀찍이 떨어져 수군거렸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허의관이 무지무지로 옥에 갇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민 출신 의녀의 기이한 방식이 하루아침에 받아들여질 리 없었다. 혜미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깨끗한 무명천을 수백 조각으로 잘랐다. 그리고 그 1000조각들을 끓는 물에 삶았다. 들으시오. 혜민이 펄펄 끓는 솥 앞에서 자신을 제외한 모든 내의원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부터 이 내의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침리과 칼은 이 솥에 삶지 않고는 환자의 몸에 댈 수 없소. 환자의 상처를 덮는 모든 천붕대 또한 삶아서 이처럼 햇볕에 바싹 말린 것만 사용하여야 하오. 그녀는 장대에 널어 말린 햇볕 냄새가 물씬 풍기는 하얀 1000조각 소독 겉을 들어 보였다. 그것은 왕의 명령이자 혜민의 첫 번째 법이었다. 불만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이 무슨 시간 낭비입니까? 약초 다릴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저런 것까지. 혜미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시간 낭비가 목숨값보다 중합니까? 그녀의 차분한 한마디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원손 마마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병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손과 칼에 묻어있던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벌레라는 말 대신 더러운 것이라 표현했다. 여러분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방식에 이 깨끗함을 더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하의 뜻입니다. 그날부터 내의원은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왕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따랐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가벼운 상처로 내의원을 찾았던 궁녀와 내시들이 더 이상 상처가 덧나거나 골마서 고생하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갓 태어난 왕송관들의 목욕물을 끓인 물로 쓰고 모든 의복을 삶아 입히자 늘상 아이들을 괴롭히던 태열 다이닉과 피부병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수근거림은 점차 놀라움으로 변했다. 천하다고 혜민을 무시하던 다른 의녀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물었다. 저 의녀님, 어찌하면 상처의 붉은기를 빨리 잡을 수 있사옵니까? 물은 얼마나 오래 끓여야 하는 것이옵니까? 혜민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나누어 주었다. 약방을 채우던 짙은 약초 냄새에 맑은 증기 냄새와 햇볕 냄새가 더해졌다.
혜민의 곁에는 어느새 그녀의 방식을 배우려는 어린 의녀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감돌았다. 그것은 첫 번째 인정인이었다. 변화는 또 다른 곳에서도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혜민이 햇볕에 말린 약초를 정리하고 있을 때 낯선 그림자가 약방문을 가렸다. 김내간이 아닌 푸른빛 유생, 애 도포를 입은 젊은 사내였다. 누구? 시온지요? 사내는 혜민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왕명을 받들어 혜민 의녀의 의수를 기록하러 온 홍문관 교리만 민준서라 하옵니다. 혜민은 놀랐다. 왕이 자신의 궤변 같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라 명한 것이다. 민준서라는 사내는 다른 사대부들과 달랐다. 그는 첫 만남부터 혜민을 천한 계집이 아닌 의수를 아는 자로 대했다. 그는 혜민의 약방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아 혜민이 하는 모든 일을 꼼꼼히 적어 내려갔다. 그는 질문이 많았다. 의녀께서 말씀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는 대체 어떤 형상을 하고 있소? 왜 하필 푸른 곰팡이였소? 붉은 것이나 검은 것도 있지 않소? 혜민나는 난감했다. 현미경도 배양육수도 없는 이 시대에 그것을 어찌 설명할까? 그저 경험으로 알았을 뿐이옵니다. 푸른 것만이 독을 잡는 기운을 가졌더이다. 민준서는 붓을 멈추고 혜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의녀의 경험은 참으로 기이하고도 놀랍구려. 그는 다음 날 두꺼운 책 몇 권을 들고 다시 찾아왔다. 의녀의 말곰팡이 생각나서 고서를 좀 찾아보았소. 혹 도움이 될까 하여. 그것은 핑계였다. 그는 그저 이 기이하고도 지혜로운 의녀와 한 시즌이라도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다. 혜미는 그가 가져온 책을 펼쳤다. 묵향과 함께 오래된 종이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두 사람은 약방의 따뜻한 볕 아래 병빙에 대해 그리고 생명에 대해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의 신분도 출신도 잊은 채 고요한 공기 속에 낯설지만 기분 좋은 설렘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중전 좋은 이 혜민을 불렀다. 원소는 이제 완전히 회복하여 모후의 처소에서 씩씩하게 걸음마를 배우고 있었다. 중전은 혜민을 보자 아무 말 없이 그저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것을 받으라. 궁녀들이 거대한 비단함 3개를 들여왔다. 함을 열자 눈이 부실 듯한 형형색색의 비단과 영롱한 빛을 내는 놀이개와 옷가락지들이 가득했다. 전하께서 내리시는 상이다. 원손의 생명을 구한 공에 비하면 이것도 부족하지. 혜미는 황급히 바닥에 엎드렸다. 마마 송구하오나 이는 너무 과분하옵니다. 신은 그저 의녀로서 알고 있다. 중전은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다. 네가 진정 원하는 것이 이런 재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허나 이것은 나의 마음이다. 그러니 받아라. 혜미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혜미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는 비단함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혜민의 눈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창을 열고 차갑지만 맑은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달빛이 교교했다. 이튿날 혜민은 하사받은 비단과 장신구들을 모두 들고 자신과 함께 고생하는 가장 낮은 직급의 의녀들과 묵묵히 물을 끓여주던 무수리 궁궐에
하녀들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그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추운 겨울이 옵니다. 이것으로 따뜻한 속옷이라도 지어 입으십시오. 그 소식은 궁궐 전체에 잔잔한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해미는 의술뿐만 아니라 인품으로도 궁의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해민이 하사품을 모두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갈 무렵 궁궐에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옥에 갇혔던 허의관유르 이관에 대한 최종 처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의 죄는 명백했다. 무지무지로 궁녀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죄를 무고한 의녀에게 뒤집어 씌웠으며 원소온 마마의 치료를 방해하여 종사소를 위태롭게 할 뻔했다. 당장 참수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는 중죄였다. 하지만 왕의 결정은 달랐다. 허의관을 의주이주로 유배를 보낸다. 모두가 놀랐다. 심지어 김내관조차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왕은 옥좌에 앉아 해민이 올린 위생 지침서의 초안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의관은 평생을 내의원에서 보냈다. 그의 지식은 비록 낡았으나 한때는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왕은 해민을 돌아보았다. 그대 해민과 지문에게 새로운 의술을 보여주었다면 허의관은 낡은 의술의 상징이다. 짐은 사람을 죽여 이 일을 매듭짓고 싶지 않다. 왕의 처분은 인연에 기반했다. 의주 국경지대에는 약제도 의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들었다. 허의관은 그곳에서 남은 생을 자신의 낡은 지식으로 남아 백성들을 돌보며 속죄하라. 그것은 죽음보다 더 무거운 벌일 수도 혹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다. 허의관은 사형을 면한 대신 자신의 모든 관직과 명예를 박탈당한 채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한양을 떠났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권위는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더러운 물과 푸른 곰팡이 앞에서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것이 무지가 치른 대가였고 해민이 원했던 인간적인 방식의 공의였다. 궁궐은 그렇게 피를 보지 않고 가장 큰 병폐 하나를 도려냈다. 계절이 바뀌어 궁궐의 뜰에 첫눈이 소복하게 내리던 날 내의원의 약방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해민의 지시로 만들어진 온돌 약초 건조실이 훈훈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고 의녀들은 해민이 나누어준 비단으로 지은 따뜻한 솜 누비옷을 입고 있었다. 약방 문이 열리고 차가운 겨울 공기와 함께 민준서 교리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과 꾸러미가 다른 손에는 두꺼운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또 오셨습니까? 혜민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오늘은 왕명왕미이 아니오. 민준서가 마주 웃으며 약과를 건넸다. 그저 춥고 출출할 듯하여 사사로이 들른 것이오. 그는 이제 의술 기록이라는 핑계가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은 약방의 따뜻한 온돌방에 마주 앉았다. 혜미는 갓 달인 따뜻한 생강차를 내왔다. 이것은 무엇이옵니까? 혜민이 그가 가져온 책을 가리켰다. 아, 이것은 민준서의 끝이 살짝 붉어졌다. 내가 그간 은여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 본 것이오. 혜민이 책을 펼쳤다. 그 안에는 깨끗함의 중요성, 끓는 물의 효능소독법, 그리고 푸른 이끼의 힘항생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민준서의 단정한 필체로 당대의 언어와 철학으로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었다. 그것은
란의 지식이 혜민의 경험과 민준서의 지혜를 만나 비로소 이 시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의서위쇼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대단하십니다, 나리. 혜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아니요, 은여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그저 상상조차 못할 궤변이었을 것이요. 민준서가 혜민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가만히 덮었다. 은여, 그대의 지혜는 참으로 따뜻하오. 신분의 차이도 시대의 간극도 찻잔의 온기와 서로를 바라보는 깊은 눈빛 속에 조용히 녹아내렸. 그것은 격렬한 고백이 아닌 깊고 고른 숨소리 같은 평온한 약속이었다. 그날 밤 혜민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다. 멀리서 술락군의 목탁 소리가 탁탁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따뜻한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하얀 눈이 은은한 달빛 아래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다. 혜민 나는 눈을 감았다. 이곳에 처음 떨어졌을 때의 절망, 창고에 차가웠던 흙바닥, 허의간의 경멸, 원손에 뜨거웠던 숨결, 그리고 김내간의 온기, 민준서의 따뜻한 눈빛,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다. 란으로서의 삶은 이제 아득한 꿈만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돌아가려 발버둥치지 않았다. 이곳에도 아픔이 있고 무지가 있고 절망이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도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생명이 있었고 자신이 나눌 수 있는 온기가 있었으며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혜민이었다. 이 시대가 선택한 씨앗이었고 그 씨앗은 마침내 가장 춥고 어두운 땅에서 가장 따뜻한 꽃을 피워낸 것이다. 혜민은 깊고 평온한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얼굴에 아주 옅고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궁궐의 밤은 그렇게 또 하루 더없이 평화롭게 깊어가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 혜민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이불 꼭 덮으시고 근심 걱정 없는 편안한 밤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내일 밤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